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박현숙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선배 리더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제1회 강연은 지난 5월 9일에 김동원 총장님께서 해주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렉처 시리즈의 두 번째 연사는 조희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조 이사장님은 검사 재직 시절 내내 여성 1호를 기록하며 다양한 역할을 지냈습니다. 현재 2023년 로스쿨 합격자의 52%가 여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강연은 시의적절하고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사인 조희진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교우에서 몇 분 참석해 주셨고요. 여교우의 회장님도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다음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교직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김동원 총장님께서 제2회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를 축하하는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1회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를 했고 오늘이 두 번째네요. 그때 시간이 그날 내가 조금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그때 늦었는데 다들 뭐가 좀 요깃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학생처장님한테 특별히 좀 김밥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김밥이 맛이 괜찮나요? 어때요? 예, 좋습니다. 예, 김밥도 드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날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제대로 질의응답을 잘 몇 개 못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처장님께서 질의응답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에 오신 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내년에 맞이하는 개교 12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처 주관으로 열리는 이 시리즈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세상을 바꿔나갈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겠다는 의지로 개설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선이 굵고 통이 큰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님이 강조하신 선공후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기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타적 지식인을 육성해 온 것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고려대를 꼽는 것은 고대인의 이타적 품성과 기질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 온 고려대학교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고대생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줄 분들을 연사로 모시고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제 딸 녀석도 고대 기념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로스쿨로 갔는데 그때 고대 기념대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 롤 모델이 잘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워낙 우리 여자 교수님도 많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 학생들을 위한 롤 모델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조희진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장을 역임하며 법조계의 최인지 메이커가 되신 분입니다. 조희진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제1호 기록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700여 명의 검사 중 유일한 여성 검사였습니다. 이후 조희진 검사가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율과
남성 중심의 검찰 문화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간 모든 길은 곧 대한민국 여성 1호의 기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검사장에 올랐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에서 첫 여성 검사장이 나오는데 65년이 걸렸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조희진 이사장님이 걸어온 길은 말 그대로 하나의 역사이자 신화라고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 검사의 비율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첫 여성 고검장도 나왔습니다. 로스쿨의 여성 학생이 남성 학생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희진 이사장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해 놓은 덕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교우이신 조희진 이사장님의 오늘 강연이 우리 고대생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연을 맡아주신 조희진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강연이 고려대학교가 세계를 무대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평소 여성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특강 연사이신 조희진 이사장님을 모시기에 앞서 이사장님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이사장님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81학번으로 입학해 85년도에 졸업하셨습니다. 그 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사법연수원 19기 가운데 유일한 여성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 뒤 초대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과장, 각급 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고 그 뒤 제주, 의정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검찰총장 추천이 최종 후보 4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무부를 떠나 법무법인 단박 대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한민국 국가로펌 정부 법무공단 첫 여성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그의 GS건설 사회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대통령 포장, 여성신문 미래의 여자 지도자상, 세계검사회의 선구자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사인 조희진 이사장님을 모시고 법조계의 체인지메이커 첫 여성 검사장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희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직전까지 추석 명절이 있어서 뭐 놀러 가고서 오늘쯤이면은 좀 거의 사람들이 안 와서 이제 쏙닥하게 편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많이 이렇게 오셔서 게다가 또 아까 총장님께서 그 질문 시간을 충분히 주라고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사실은 뭐 어떤 실무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이 법조계의 체인지 메이커라고 저보러 그렇게 얘기하는데 게임 체인저물은 체인지 메이커 정도가 제가 되나 싶다가도 용기를 내서 그렇다, 체인지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저기 학생들이신가요? 예, 학생들이시죠.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데 지금 소개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직업을 검사를 처음부터 했고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해갖고 졸업 후 2년 차 때 제가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검사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로펌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공기관인데 법무부 산하니까 이제 법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공기관 이사장을 하는데, 저를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여성 최초를 했다라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유리천장을 뚫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체인지 메이커로서 이제 했던 일은 그냥 이렇게 그 끈질기게 버텼다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이제 계속 최초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부담도 됐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제가 혹시라도 기여가 된다면은 검찰에서 좀 하여튼 뭔가 좀 유리천장을 뚫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는 있었는데 뚫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또 법조, 특히 민간 변호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조 실무에 대해서 더 뭐라구나 체감하는 법조 공공기관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법조의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약간의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법조인으로서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도 문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계속 체인지 메이커로서 앞으로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검찰을 계속 했는데 우리나라 검찰 제도가 사실은 갑오개혁 때부터 이제 근대 검찰 제도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검사가 그 이준 열사 아시죠? 그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파견됐던 그분이 최초의 검사였고,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저기 되는 건가요? 빨갛게 뭐 나오는 거 되는 건가요? 프롬프트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검찰 제도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 정부 수립한 이후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여성 검사장이 없다가 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나름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큰 의미지 않나, 저는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가 여기서는 돼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검사 됐을 때는 그 선배 여검사가 저로부터 한 7, 8년 전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만두시고 공백기가 있다가 제가 처음 여성 검사로 또 유일한 여검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공판정에서 이제 공소 유지하는 여자 검사들이 여검사건 남검사건 뭐 차별이 전혀 많이 있는데, 저 때는 제가 공판 검사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 말하자면 서울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이런 지휘부가 회의를 열은 겁니다. 이제 이 여성을 공개된 법정에 내보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판 검사 못 갔었어요. 못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나도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공판 검사가 됐는데, 이거는 인기 있는 보직이 아닙니다. 전혀 인기 있는 보직이 아닌데, 이때도 이제 첫 여성 공판 검사로 이제 제가 언론에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해갖고 이거는 뭐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성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이후에
계속 후배들이 여성 후배들 또 남자 남자 검찰 후배들도 당연히 이제 동기 여성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죠. 이 검찰은 이제 말하자면 이 여성이 이제 있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부 부장판사 있고 좌우 배석이 있잖아요. 좌우 배석이 있으면 이제 삼각형대로 이제 거리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부장님이 앞에 계시고 좌우 배석이 뒤에 약간 비스듬히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걸어갈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항상 그 관행 그 위아래 수직적인 질서 이런 게 있고 이제 부장님이 이제 점심 약속을 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약속도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법원도 이제 부장님이랑 무슨 내부 무슨 계약서를 쓴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판결은 몇 건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장님들끼리만 이제 그 옥상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제 부장님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수평적으로 이제 성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뭐 예전 같으면은 여자 검사들이 이렇게 여름에 뭐 그 짧은 뭐 소매 없는 옷을 입고 그러면은 그래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검사들을 유니폼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검사들이 이제 여검사들끼리도 갑론을박하다가 유니폼 말이 안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 뭐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구성원들의 다양성 플러스 제가 이제 검찰 그 미투 사건 때 진상조사단 뭐 이런 거를 단장으로 있었어요.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장을 하면서 그때 뭐 소소한 것도 이제 전부 이제 그 조사하고 그 뭐라고나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뭐 기소도 하고 감찰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더 바뀌었죠.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 통관 아까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예전에는 변호사가 이제 워낙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 변호사 여성 비율이 이제 법관보다 훨씬 좀 조금 낮아지고 이런 추세라면은 이제 검사 비율이 여성 검사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고위직 검사장급의 여성은 약간 좀 아직은 뭐 4명 50명 중에 4명이니까 그렇게 그 아직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성 검사 수의 증가는 뭐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업무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90년도에 이제 검사 시작했을 때 그 범죄와의 전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회칼로 막 서로 조폭끼리 싸우고 뭐 김태촌하고 서방파 뭐 이리 배차장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조폭들이 많이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경찰이 맡던 사건을 검찰에서 이제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강력부를 하고 이런 조폭 사건들을 이제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폭 관련한 영화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은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나 이렇게 수사 환경에 많이 기여가 된다는 걸 느끼는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이제 나올 정도로 제가 그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이제 부임을 하니까
처음에 서울지검 본청으로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으로 정근을 갔는데 그때 이제 화성서 이제 형 수사과장이 이제 인사로 이제 오고 이제 검사들 이제 그 인사이동 때 왔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 추가 살인만 없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도저히 오리무중으로 이걸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DNA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얼마 전에 그 범인이 이제 30년간 이제 범인으로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그 형을 살고 있었는데 DNA 그 검사를 이제 과학수사 그 본부에서는 이제 사건마다 이제 그 DNA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범인이 이제 밝혀져 갖고 누명을 벗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범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 열 몇 건의 이제 그 사건 중에서 10건 좀 더 넘을 것 같은데 10건 이 중에서 밝힌 게 그 당시 DNA 검사랑 상관없이 화성 연쇄 사건 밝힌 게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근데 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아니고 그냥 그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제 해서 이때 이제 연수원에서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족적이 이제 똑같고 옆에 그 관련돼서 이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경찰에서 했고 검사도 이제 이걸 이제 기소를 한 거죠. 했는데 30년 후에 이 DNA 검사 결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검사 막 한참 이렇게 주니어로 할 때는 교통사고 사건이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신호위반했는지 사망 사건에서 누가 신호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중앙선 침범해서 이제 그 서로 뭐 터널에서 이제 두 개의 차량이 부딪혀 갖고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도로교통안전협회니 뭐니 해갖고 뭐 검증하고 뭐 현장 검증하고 뭐 과학수사 기법으로 뭐 분석하고 해갖고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CCTV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과학기술이 이제 참 너무 중요하다는 수사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지금 무슨 범죄가 발생되면은 이제 거리에 있는 CCTV 이런 걸 쭉 조합해서 추적을 하면은 강력범은 웬만하면 이제 잡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강간 사건에서 제가 그 이제 그 사장을 이제 그 구속 기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이제 그 저걸 했어요. 뭐냐 그 알리바이를 이제 깼는데 지금은 이제 휴대폰 뭐 디지털 포렌식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없으면 이제 수사가 좀 안 될 정도입니다. 검찰은 이제 그렇고 그 이후 이제 제가 검사 그 평검사 시절에는 조사부밖에 없었어요. 그냥 일반 고소 사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공정거래 조사부도 생기고 금융증권거래 금조부죠 이게 금조부 조사부도 생기고 또 이제 워낙 성범죄가 막 지금 뭐 디지털 성범죄니 뭐니 뭐 할 것 없이 성범죄가 뭐 다양해지고 방법도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정도도 뭐 하여튼 강력범죄가 되니까 여성 아동 인권 범죄 조사부 그리고 사이버 범죄 수사부는 제가 동부지검 검사장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요 동부지검에다 사이버 범죄 수사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 IT 업체들 많이 이제 방문해서 그 시설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동부지검에 이게 최초로 생겼어요. 사이버 범죄 수사부.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들리시나요 혹시? 네, 지금은 이제 수사권 조정이랑 뭐 검수한방 뭐 이런 뭐 언론에 나오지만 과연 이게 검찰의 위기인가? 또 요새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게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검찰이 지금 저는 이제 떠나왔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참고로 또 들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 로펌인데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이게 이 CI예요. 우리 CI 그 가버먼트 코리안 가버먼트 리갈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홍보차 이렇게 한 페이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저희 로펌은 저희 공단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단 법은 2006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오픈한 거는 이제 2008년 2월이고 저희는 무슨 가사 소송이라든가 형사 재판 이런 건 안 하고 국가와 국가기관과 민간 사이 또는 국가와 국가기관 사이 또 국가 공공기관 사이에 그런 어떤 민사소송 그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또 헌법재판, 그리고 각종 자문, 또 연구 용역, 그리고 뭐 ISD라든가 FTA 뭐 이런 국제관계 업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건 정도 소송을 그걸 수행하고 있고 자문은 한 3,00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앙부처 뭐 자치단체 공공단체 모두 이제 저희 고객인데 개인이라든가 개인 단체는 이제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제 공익성이 있을 때 이제 법무부의 승인 또 그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소송은 예를 들면은 친일재산 환수 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국가를 대리해서 하고 있고요. 요 세월호 참사 관련 뭐 국가배상 책임 소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선주를 상대로 이제 저희가 원고가 돼 갖고 그 유병헌 그 선주의 그 뭐 아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소송한 게 승소한 걸로 이제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뭐 최근 뭐 이런 건설공사 담합업체 뭐 이런 소송이 있는데 뭐 의대 정원 요새 이슈잖아요. 의대 정원 뭐 증원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서 가처분 행정소송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대리해서 이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후소송 헌법재판 그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 환경부를 대리해서 헌법소원에 이제 공개 변론도 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변호사 정원이 60명이고 이제 조직이 크지는 않지만 한 60명 정도의 이제 그 소송만 전문하는 기관인데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다른 나라는 이런 소송을 이제 법무부가 그냥 직접 해요. 직접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공공기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외청 비슷하게. 그렇지만 저희는 완전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그리고 그 정부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질 않아요. 보조금은 저희 예산의 한 2% 정도고 저희가 민간이랑 경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사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지만이 저희 직원도 월급도 올려주고 복지도 해주고 뭐 이러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소송 비용을 떼일 염려는 없어요. 국가기관이라든가 이제 공공기관이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경쟁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로펌 섹션, 네. 민간 로펌에서는 제가 이제 사실 뭐 대표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서초동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은 로펌이어서 이제 변호사 10명, 10명 이내, 그리고 이제 로스쿨 출신 이제 어쏘 변호사라고 그러죠. 어쏘 변호사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해서 그런 변호사를 이제 법인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 섹션에 법조시장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게임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법조 시장에서 법률가의 현재와 미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 시장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번 표에 보면은 이제 이게 법률 시장 매출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매출이고 요 개인적인 변호사 1인당 매출인데 10년 가까이 1인당 매출이 한 2억 5천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법률 시장의 매출은 아직 10조가 안 되고 한 8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의료의 경우에는 1인당 매출액이 의사 1인당 매출액이 이제 4.5억 그러니까 그 변호사보다는 이제 의사가 매출이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의료 시장은 한 72조의 그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법률 시장이 지금 10조가 안 되는데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배달 시장은 한 25조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법조 시장이 좀 아직은 발전을 뭐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법률 신문의 법률 신문의 그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짧게 이제 하다가 여기 공공기관에 왔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걸 같이 이제 독자위원회에서 이런 걸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어떤 기고문 중에는 자녀를 법대 보낼 것이냐 의대 보낼 것이냐 의대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저기 글을 쓴 그 기고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료 시장이 점점 크고 확장이 되고 법률 시장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반드시 의사들 분들은 반드시 박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장이 그 진짜 이렇게 임상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 그리고 관련된 뭐 바이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정원이 느는데 지금 진통이 있지만 어떻게든 국민들은 이제 좀 증원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료계는 발전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진통도 있겠지만 그러고 저희 법 쪽에도 사실 로스쿨로 1년에 한 2,00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법조계가 막 팽창이 될 거라고 되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직 좀 늦어요. 늦은데 로펌 변호사들의 이제 그 매출 통계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이제 대형 10대 로펌입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이제 김앤장이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이제 조가 넘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광장 태평양 뭐 이런 데도 뭐 한 비슷비슷해요. 3천억, 4천억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대 로펌이 한 3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5, 6조를 이제 나머지 변호사 업계가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의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 수를 보면은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가까이 되죠. 그리고 여기 쭉 한 5, 600명 하다가 이제 여기 동인이라는 좀 10대 로펌 중에 여기가 이제 18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글로벌한 대형 로펌 이런 데는 뭐 수천 명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로스쿨 제도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발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1인당 매출이 이제 3억 2천 뭐 이렇잖아요. 뭐 13억 5천 뭐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평균이 1인당을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개인 1인당 3억 2천이면은 사실 한 40% 가까이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1억 뭐 이제 만약에 매출이 자기 수입으로 된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수 시장에 머무는 원인에 대해서 왜 이러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한국에 이제 송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도 많이 확장이 되고 하긴 했지만 시장이 이제 작은 겁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밖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막 수출을 하듯이 변호사 업무도 수출이 돼야 된다. 수출이 된다는 게 우리가 딴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변호사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바깥에서 벌어진 문제 또 바깥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전부 이제 외국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외국어 잘하죠, 우리. 그죠? 웬만하면 다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 기성 변호사들은 외국어가 이제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제 외국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법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영미법, 또 요새는 또 베트남 또 동남아 이런데 인도네시아 이런데 가려면 그 나라 법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자기네 기업이 외국이랑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는 자기네 로펌이랑 항상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말하자면 관행이랄까 아니면은 이제까지의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파트너십이 좀 부족해 갖고 일단은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교포 변호사 그 대형 로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한국계 변호사를 쓸 때는 한국 사건을 좀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트너십이 부족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사실은 김앤장에서 싱가포르에 이제 지부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인디애나 로스쿨을 이제 LLM 과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그 동료들이 부부가 싱가포르 큰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 법조는 해본 적이 없고 우리 저기 인디애나 로스쿨 우리 한국 동창들은 이제 미국 로스쿨을 마친 다음에 아예 또 싱가포르 법대에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갖고 싱가포르 변호사 자격을 해서 부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랑 상사 사건 이런 거 할 게 많은데 한국 변호사들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김앤장에 있는 저기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김앤장에서 싱가포르 저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지금 홍콩 다음으로 이제 금융의 허브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은 김앤장에서 영어 잘하는 변호사들이 이제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사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로펌이 이제 국내 기업 해외 사건 외국 로펌이 이제 독차지하고 있고 또 재투자를 지금 한국 로펌들이 못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트너한테 배당 위주로 이렇게 자기 수입을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투자를 지금 못하는 그런 관행이다라는데 사실은 워낙 기업이 이제 뭐라고 그래 사건이 커지고 시장이 넓어지면 당연히 이제 재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은 이런 로펌 어쨌든 스타일도 체질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번을 보면은 이제 재투자가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판결 공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디스커버리 이런 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쌍방 당사자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전에 자기 이제 증거를 모두 먼저 까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다 그 디스커버리에서 나온 증거가 아닌 거를 갑자기 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페널티가 붙고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닌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워낙 증거가 많은데 기업 사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몇만 페이지도 되고 그런 거를 하려면은 디스커버리 전문 변호사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디스커버리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쪽에 이제 능통한 변호사들이 이제 막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시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디스커버리에 대비한 이제 자문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근데 이제 디스커버리가 되면은 이제 비용이 늘겠죠. 변호사를 또 써야 되니까 비용은 느는데 어쨌든 시장도 커지고 그 변호사 직역도 활발해지고 이제 그렇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디스커버리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변호사 이제 선임하고 하는데 좀 그런 그러니까 소송은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리고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디스커버리를 딱 보고서는 이제 어차피 소송해도 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합의를 해갖고 이제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는 이게 제도도 뒷받침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분석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변호사 시장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이 작으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뭐 변호사 고용하는 것도 참 이렇게 좀 작은 로펌에서는 왜냐하면 변호사 월급은 또 어느 정도는 줘야 되고 계속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타임 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로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작은 로펌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 변호사들은 타임 차지 개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한목에 적은 비용이라도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특히 여기 보면은 그 리걸 테크 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리걸 테크 기업 이따가 좀 나올 텐데 요새 AI를 법조에 이제 도입을 해갖고 그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법조 시장을 아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해외 사건, 뭐 국제 중재라든가 그리고 신기술 기술을 갖다 습득해서 기술을 이제 법조 실무에 이제 적용하는 뭐 이런 쪽으로 아마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이 이제 뭐 해외 사건에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시장을 키워야 된다라든가 또 실무 경험을 늘리고 그 외국어 능력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준법 지원 관련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뭐 이쪽인데 이 준법을 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 대비한 또 변호사 법률, 기업 법률 자문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한 이런 결국은 이렇게 다른 이제 미국 같은데 영국 이런 데는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또 일본 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를 막 시장에 이제 영미법계 변호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법과 관련돼서는 한국 변호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것 갖고는 도저히 이제 이 정해진 파일을 쪼개 나누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파일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챗GPT 지금은 뭐 챗GPT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AI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I가 이제 지금 요번 이제 6월달에 그 코엑스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저희 공단이 그 코엑스 인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걸 테크와 인공지능 관련한 특별 쇼도 있었고 이제 포럼도 있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엘박스니 뭐 슈퍼로이어 로톡 등 여러 리걸 테크 기업들이 자기네가 이제 법률이 이제 특히 AI가 이제 이 법조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게 저희는 모든 게 문서화돼 있어요. 법조 시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AI로 하기에는 사실은 뭐 지금 제일 AI가 어려운 게 뭐 그래픽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막 그 데이터 그 그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문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구술이 아니라 거의 문서기 때문에 아주 그 AI가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소장 작성이라든가 자료 검색 뭐 이런 거는 되고 사실 상용화가 됐어요. 상용화 돼서 지금 저희 이 공단에서 AI 이런 걸 갖다 직접 도입은 안 했지만 개별 변호사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걸 쓰는 변호사는 쓰고 안 쓰는 변호사는 안 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AI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위축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홀로 소송, 내가 이제 변호사 아니면서도 개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뭐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정말 AI가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뭐 변호사도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변호사 업무 보조로서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특히 어쏘 변호사가 이제 이 변호사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이게 그걸 할 때 이 AI가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쫙 왁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변호사 중에서 어쏘를 고용하기 어려운 변호사들 비용 드니까 그런 변호사들은 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쭉 나오니까 이제 뭐 그거 말고 뭐 딴 거도 얘기해줘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이제 AI를 활용하는 거죠. 너 이거 틀렸어 뭐 이러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AI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업무 보조로서는 제가 아는 변호사들도 이거 아주 자기가 직접 뭐 이런 뭐 여러분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서 하나 둔 거죠. 이제 어쏘 하나 둔 것처럼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가 이제 판결을 쓸 때 업무 자동화하는데 많은 한 40% 정도는 업무 경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 패소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하고 승패를 예측하면은 요런 이제 플랫폼이 시범 서비스를 작년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요 강의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봤더니 그 다음에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이게 상용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승소율을 보고 금융 대출을 알선하는 리걸테크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식회사 록션에서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승소를 보고서는 착수금을 대출을 해주는 걸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소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이자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얼마 책정을 하고 대출 상한도도 정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현행 변호사법상 만약에 이거를 이런 승소 예측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면은 그게 법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AI가 완전히 똑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증거 관계 뭐 이런 거를 제약을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라는 또 우려가 있어서 아직은 이게 상용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정보 서비스가 이제 개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AI한테 제가 강연하기 전에 이제 뭐 저도 이제 돈 내고 이제 그 챗GPT를 이제 뭐라고 그래 구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22달러인가 뭐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 강연 준비를 하면서 한번 써보려고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누구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강금실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강금실 장관이 동부지검 검사장 되고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희진 검사장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조희진 검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저에 대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제가 이제 다시 물어봤지만 여기에 무수한 에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숙제할 때 AI한테 물어보고선 쫙 내면 이제 점수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검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이 AI가 도움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요새 뭐 딥페이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개인 정보라든가 뭐 프라이버시 그리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업 비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게 하나하나 카테고리가 다 이제 학문의 그 영역 또 시장의 영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해 갖고 소송도 많거든요. 그것도 있지 또 프라이버시 이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또 그 입법적인 이제 그 검토가 있어야 되고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또 이렇게 사용 수익자들의 어떤 많은 의견의 그 합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리걸 테크 기업에서 저희한테 공단의 행정소송, 국가소송 이게 자료가 엄청 많으니까 그 같이 이제 AI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서버를 거기서 이제 다 해주면 우리 이제 보안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락은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아마 이런 쪽을 제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기업도 그래서 자기네 그 기업 영업 비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리걸 테크 기업에다 다 완전히 맡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뭐 비밀 보장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언제든지 막 이게 그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AI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특히 우리의 법조는 송무 시장을 넘는 지역이 확대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은 지금 법이 아니지만 뭐 다양한 이제 전공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로스쿨 이제 또 가실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로스쿨에 직접 안 가고 외국 로스쿨 또 가실 수도 있어요. 외국 로스쿨에 가셔서 또 거기를 하면은 거기 그 실무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로펌에 또 매치가 되면 또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런 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도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안 사려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011 번호를 알바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011 번호가 비싸지면 그때 팔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실패하고 이제 항복하고 이제 010으로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은 할 수 없이 2012년인가 그때 샀어요. 좀 사고 이제 그 저기 폴더폰 011은 끝까지 번호를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흐지부지 이제 이게 됐습니다만 이런 물론 얼리 어댑터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기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트렌드 또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에 항상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그쪽으로 여러분의 또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최적화시키면서 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리걸 테크 기업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뭐 엘박스 여기도 이제 사법연수원 보니까 엘박스 대표가 뭐 또 요새 뭐 인수합병도 많이 하던데 사법연수원 38기 정도 되는 것 같고 로앤컴퍼니라든가 뭐 이런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걸 테크 기업이 또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이 실무 이런 내용은 이제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과연 체인지 메이커냐 싶은데 사실 자신 있게 뭐 제가 체인지 메이커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다만 일정 부분 제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제 길을 갔는데 그로 인하여 이제 그 문화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또 문호가 좀 넓어지고 하는데 그나마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 와서 하는 얘기들이 꼰대가 하는 얘기가 될까봐 제가 참 우려를 해서 요새 뭐 라떼는 그 여러분들은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아무리 더워도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라떼는 좋아하는데 이제 칼로리 때문에 그 참고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머리가 그냥 뭔가 집중할 때는 믹스를 마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MZ 세대가 아닌 분도 있고 뭐 MZ 세대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제 돈도 냈으니까 챗GPT 젊은 사람들이 강연에 뭘 관심을 갖나 해갖고 물어봤더니 이런 공통이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된 관심사가 뭐 진로, 뭐 경력 개발, 뭐 건강, 또 경제, 또 그러면서 또 사회적 이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이라든가 리더십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기술 관련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1962년도에 태어났어요. 1962년도에 태어났고 이제 81년도에 대학 들어왔고 85년도 이제 졸업하고 했는데 우리 조카 세대예요. 80년대에서 2000년대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꿈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누구랑 피난 가나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언니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런데 나는 누구랑 편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1953년도에 우리나라가 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2년 출생했으니까 10년도 전에 그 치열한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6.25 전쟁이 6.25 동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15년, 17년, 18년도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돼 있고 다들 어렵게 살고 뭐 그런 때였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는 뭐 초등학교가 80명 막 이렇게 돼 있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그 반이 오전반, 오후반 있고 20반까지 있고 서울시내 20반까지 있고 막 그럴 때 이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을 케어할 수가 없이 차별도 많고 막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그 부조리도 막 눈으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게 우리한테는 그 생존 기법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저절로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세대는 80년대는 MZ 세대 아닌 거 아닙니까?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90년대는 그래도 좀 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아마 창의적으로 되라, 창의적. 근데 창의적으로가 뭐가 창의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어렵게. 근데 아마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본다면은 이게 창의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법대를 진학하려고 할 때 아무도 법대 가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그때는 뭐 부모님이 그냥 대학을 가면 됐지. 대학 가면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판을 따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옛날 분들은 그러기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법대 가면은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왜 법대를 가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법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럴 때인데 저는 이제 신문에 보면 우리 언니들이 이제 전부 이제 인문계 이제 문과대 쪽으로 다녔죠. 그런데 신문을 보면은 구직 구인란에 이게 신문 밑에 보면은 기업에서 사람 뽑는 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항상 군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법정대, 법대, 뭐 경상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법은 뭔가 그래도 멋있어 보이고 법을 하면은 그래도 취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냥 뭔가 잘은 모르지만 이 막 움직이는 이 사회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뭔가 하고 싶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제가 법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제 시험을 붙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어 갖고 그때도 이제 혹시 떨어지면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시험 공부를 그러면서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부를 별로 잘 못할 것 같이 생긴 남자친구들이 시험을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보니까 1학년 때부터 시험 공부를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당연히 법대 올 때는 시험을 보러 시험 봐서 자기는 법조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주변에서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봐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근데 뛰어 들어가야 될 문제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런 판단 그건 창의적이라기보다도 이제 당면한 과제이긴 한데 자기가 이제 목표를 정해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도 검사가 될 것이냐 이제 뭐 법원에 갈 것이냐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변호사. 근데 제 법대 친구 중에서 아주 그 리걸 마인드가 괜찮은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스터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법조인 집안이에요. 근데 얘는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게 멋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국제 변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검찰 실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다이내믹하고 이제 직접 이제 일반인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막 조사하고 말하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과정들이 참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커스 뭐 언론에 뜨고 막 이러는 걸 고려했다면 좀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막 주목받는 거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목표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창의적인 거보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면 무조건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한 게 참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은 결과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저기 주입식 교육 뭐 문제만 풀고 막 이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는 그거를 향해서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애정을 가지고 정진하는 거죠. 그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거랑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았던 내 친구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저것 너무나 이제 생각할 게 많은 뭐 아이디어도 좋고 뭐 그런데 진드감치 이렇게 붙어서 뭔가를 정진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의적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생각을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에 맞게 그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꾸준히 정진한 거지 않은 그런 거랑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력이라든가 이 그릿이라는 이런 책도 있던데 이거 보면은 막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불가능한 건데 이거 저기 누가 썼더라. 이거 하여튼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책도 요새는 막 뭔가 이렇게 그 자극적이어야지만이 팔린대요. 이렇게 쉽게 쓰고. 근데 이제 그런 책도 읽어야죠. 이제 그런 책도 읽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책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쫙 뜨거운 여름에 읽고 난 다음에 땀 흘리면서 읽었을 때 또 뭐 성취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루함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쌓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러나 이제 건강을 위한 이번에 뭐 그 엄치나 같은데 그 파리 올림픽에서 무슨 가브리엘 토마스라고 200m 달리기 우승한 뭐 하버드 출신 이 여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무슨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저기 바이오 의료 계통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운동 연습을 했다는데 아마 기본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되긴 되겠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사실 시간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상 그 집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뭐를 한다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는 그 기쁨이라든가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참 중요하고 요새는 저기 많이 운동하잖아요. 그죠? 저도 막 요새 저도 운동을 좀 이제 헬스장을 끊어갖고 이제 합니다. 근데 아침 뺏기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졸려요. 사무실에 와갖고. 그래서 몰래 막 이제 졸고 막 이러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은 운동을 별로 안 했어요. 교수님 안 그러십니까?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하고 여성들의 그 미는 이렇게 가녀린 그런 게 좀 약간 좀 선호하는 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은 보니까 젊은 여성들 또 뭐 남자들 할 거 없이 상당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함만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꼰대 같은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동문이더라고요. 김정훈 그 작가 그 명지대 교수 했다가 이제 그만둔 요새는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는 만큼 성장한다 뭐 이런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 노는 거를 이제 아주 노는 것이 결국은 그 자신을 성장시키고 일도 성공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하여튼 그 시각이 참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나이는 제 나이인 것 같은데 고대 이제 심리학과 나와갖고 김정훈 씨라고. 근데 지금 학교도 대학 교수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책도 재밌는 책 쓰고 그러더니 전혀 그 다음에는 뭘 안 하던데 하여튼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의 그 어떤 균형, 밸런스 이런 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테크를 못 해갖고. 근데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경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경제를 알면 일단 세상을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뭐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너무 돈이 이제 인생에 요새는 모든 게 이제 텔레비 드라마도 그렇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막 옛날에는 텔레비 아침 드라마에서 사람 죽이는 건 안 나왔는데 요새는 막 평온한 뭐 그냥 멜로 드라마인데도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그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집착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돈은 이제 현실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뭐 이런 우리 때는 이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런 게 아주 좋은 격언이었어요. 그래서 공직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정말 청렴을 이제 거의 이제 가난한 거랑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요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경제를 알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회 뭐 어려운 사람한테 항상 버는 만큼 어느 정도 기부를 한다라든가 이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같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주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조금 아까 우리 여자교회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여자교회 회장님이 이제 여성 저기 교우들 몇 명이랑 같이 우리 선배 동문 금융인이랑 오찬 점심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의 평사로를 출발해서 은행장하고 지주회장도 하고 지금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회장이셔요. 근데 이분이 법대를 나왔는데 우리 법대 선배인데 법조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시험을 안 받는지 받으려도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법조인의 꿈을 못 이룬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근데 그런 금융인으로서 엄청난 어떤 그런 그 평사원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인데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법대 동기 중에도 성공한 기업인들, 그러니까 이 법조 시장에 못 들어왔지만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고 이게 뭐 대기업은 물론 뭐 이런 대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뭐 여러 가지 회사 뭐 그렇지만 알찬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이 법조인하고는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수정을 해갖고 더 나은 결과 자기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셔서 꿈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미래의 체인지 메이커가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 마치기 전에 이 뒷페이지가 있긴입니다. 이게 뭐 좀 마무리로 좀 좋은 격언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MZ 세대 아들한테 이제 뭐가 좋겠냐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무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저는 이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사람을 사는데 낭비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읽은 거로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서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침마다. 근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지만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자기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집중과 노력, 자기 삶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이 처칠이 워낙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의 수상도 됐고 뭐 저기 2차 세계대전을 뭐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그런 재상인데 이런 얘기를 이분은 하실 만한 그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원체 뭐 낙제도 하고 뭐 이런 분이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창의적으로 잘 방향을 정해서 연마하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법조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귀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 1호라는 그 1호 검사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이겨내며 고대 출신 여성 검사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조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지난번 1회 때 굉장히 시간을 뒤에 약속이 있으셔서 짧게 드렸더니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 호두리 인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수십 년간 누군지 자기 소개 잠깐. 저는 사회학과 이사학번 김민서라고 하고요. 수십 년간 그 법조계에 머무시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후회한 적은 이제 제가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상당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몸무게가 한 30 몇 킬로가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 선배가 남자 선배인데 그때 이제 저기 몸이 아프니까 이제 내가 폭탄주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근데 고대 선배예요 그분이. 근데 그만둬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강 위주로 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2년만 한번 해보고 더 할 수 있으면은 그때 가서 좀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그때 뭐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믿고 그럴 때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94년도에 제가 아팠으니까 한 30년, 94년, 30년 가까이 20 몇 년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좀 이렇게 그때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을 좀 보시다시피 30 몇 킬로 나이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일에 대한 회의는 없으셨습니까? 검사 일에 대한 회의는 사실은 회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검사 일에 대한 회의는 없었던 게 근데 좀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제일 제가 힘든 질문이 뭐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이런 걸 물어보면 할 말이 솔직히 없어요. 너무 많은 사건을 했는데 주로 자범 사건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특수부 이런 데서 굵직한 이런 사건들을 좀 해야지 되는데 맨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서민들 사건 이런 거를 주로 했고 이제 형사부 검사니까 그걸 했고 이제 공판에 들어가서 이제 특수부 선배들이 이제 공판 안 들어오니까 대신한 이런 사건들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큰 사건들 했는데 제가 막 수사해 갖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거는 사실은 막 언론을 장식하는 그런 사건들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업무를 하면서는 좀 정책적으로는 이제 좀 할 얘기는 있지만은 수사 기소, 형사 범죄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서 자범 전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회는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건강이 안 됐어 이게 내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지만 더 좀 근데 좀 내가 좀 더 잘할 나중에 이제 그런 건 후회하죠. 이제 내가 그때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못한 사건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혼자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도 하고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긴 있죠.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검사 생활 뭐 이런 거 자체는 그렇게 후회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공무원을 너무 오래 해갖고 그 경제적인 문제죠. 뭐 제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하도 주변에서 막 이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아갖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그 경제적으로 부자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부러운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나랑은 다른 근데 이 부자가 뭐 이렇게 재벌 이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운 좋게 잘 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할 때 경제관념이 없어갖고 참 이렇게 너무나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도 부자가 많으신데 진짜 청렴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렴이 아니라 좀 너무 머리를 이제 안 쓴 거죠. 네. 이제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기 뒤에 저기.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그냥 네. 저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학과 24학번 서예빈입니다. 아, 네, 제가 들었을 때 처음 법 쪽에 입문하셨을 때 성비가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들었는데 인간관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도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이랑 이제 항상 같이 우리 특히 법대는 남학생이 그때 한 저희가 졸업 정원이 1세대거든요. 그래갖고 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여자가 7, 8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하고는 또 이제 막 그야말로 대등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들은 좀 여자가 좀 더 이렇게 그 말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싸우면 여자가 이듯이.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평등하게 그 교수님들도 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대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법조에 가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거죠. 이제 좀 잘 보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상사한테 잘 보이는 방법을 너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 정말 뭐 고시 뭐 1등, 2등으로 막 들어온 검사 동료들 뭐 선배들은 전혀 자기 내색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그 상사 저기 뭐라고 그러나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때 자기 의견을 일단은 옛날에는 의견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밥총무라고 그러죠. 밥총무. 밥 먹는데 빨리빨리 해갖고 이제 그 부원들 식사 장소 딱 말해놓고 딱 돈 계산 빨리 하고 이런 거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이제 성실성 내지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상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인 저는 거기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뭐 그런 부원들이 하는 그런 뭐 그런 굳은 일 그런 걸 뭐가 여기서는 필요할까?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죠, 조직 생활. 그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직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때는 자기계발서도 별로 없었고 누가 뭐 얘기해 주는 바도 없었고 근데 오히려 이제 내 여성으로서 주장 이런 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총무 같은 거를 맡으면은 왜냐하면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안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주변 동료들이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게 교육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플랜도 짜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즐겁게.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좋아하죠. 인기 있고. 그 윗사람이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뭐 시켰는데 왜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요새는 왜요? 막 왜요? 제가요? 왜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던데 뭐 필요할 땐 해야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팀이라든가 멤버들에 있어서는 좀 뭔가 이렇게 기여할 게 없나 이런 걸 좀 앞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참 못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면들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으니까 술은 또 잘 마셔갖고 술 잘 마시는 걸로 술 잘 마시면은 또 이제 너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런 술 잘 마시는 걸 괜히 또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좀 실속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먼저 좋은 강연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 2학번 문소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남의 닦아놓은 길을 걷는 거와 그리고 직접 길을 뚫는 것 자체는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리천장을 뚫고 가시는 이사장님이시기에 더욱 멋있게 느껴졌는데 그 조희진 이사장님의 목표나 꿈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강연이 무르익을수록 각다시 가신 분 같아서 혹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이요. 책은 무슨 그 소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네, 모든 멋있는 분들은 좋은 책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 책은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근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금방 까먹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썼지만 그 책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뭘 독서를 통해 갖고 뭔가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옛날에 독일 소설인데 마이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산 토마스 만이라고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저희 이제 그 언니가 동문과 나와갖고 이제 그 조교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의 그걸 번역을 이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저도 한번 이제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 막 그때는 막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이제 읽어보려고 읽었는데 책 한 권 다 읽었다고 저는 이제 공언하고 다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십 년 지나서 한번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지루한 책의 대명사였는데 안 지루하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 작가의 그 수필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대학교 다니면서는 거의 그 번역서를 많이 읽잖아요. 왜냐하면 외국 작가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은 한국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잘 쓰는 작가의 그걸 읽는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잘 됐다라는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국어가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그거 보면은 요새는 유튜브 뭐 이런 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올해 이제 여름휴가 때 빌 게이츠가 추천한 2024 도서를 한번 가지고 휴가지에 갔어요. 근데 한 글자도 안 읽고 이제 오긴 했는데 그 책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재미가 없었는지 결국 안 읽었는데 그 책이 이제 그 힐링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게 꼭 교훈이 안 되더라도 교훈이라는 거는 자기한테는 이게 마음을 이제 순화시키면 그 자체가 교훈이지 뭔가 꼭 얻지 않더라도 그런 좋은 그런 책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설 홍범도를 읽었는데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뭐 목표랑 꿈 이런 거 얘기하셨죠? 목표랑 꿈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무슨 지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갑자기 제가 사장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기업을 할 수도 없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식상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이사학번 김민경인데요. 오늘 강연에서 이사장님이 걸어오신 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앞서 이제 다른 학우분께서 후회되는 순간이 없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오랜 기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만큼 검사 그리고 법조인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행복했던 순간은 뭐 너무 많아갖고 그 뭐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자체가 저는 사실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뭐였죠? 저기 보람 그거는 보람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이 사건을 갖다 이렇게 잘 풀어내서 어려운 사건인데 이제 제가 이제 검사 때는 그 재판에 넘겨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결과를 맺었을 때 좀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 할 때 이제 정말 어려운 사건인데 구속되어 있는 이제 그 피고인을 제가 항소심 변론해서 저는 사실 하여튼 구속만 풀려나도 되겠다 싶었는데 무죄 받고 뭐 이럴 때 변호사 입장 또 달라요. 그런 때 참 보람이 있죠. 예. 했거든요. 우리 때는 질문을 잘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고대학생들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진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할 학생들 한두 명만, 예, 이렇게 두 명만 그러면 하는 걸로 하죠. 예, 여기. 안녕하세요. 전 경영학과 19학번 류한빈입니다. 이제 연서님께서 이제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이제 후회되시는 순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연서님께서 걸어왔던 그 법조인의 길과 지금의 법조인의 길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는 사실은 화려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인은 좀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뭐 하여튼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도 뭐 그 어떤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좀 깊이 파고들고 싶어하고, 그런데 일반 연구자들은 이제 객체하고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일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액티브하고 좀 사회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사회랑 접촉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사회와 접촉하되 아주 깊이 들어가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남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새는 법조인들도 막 그 페이가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얘기해서 뭐 그럴지 저희 공단 변호사를 뽑는데 대형 뭐 유수의 로펌에서 월급 많이 받는 변호사들도 막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일도 좋지만 돈도 좋지만 어떤 전문적인 자기가 원하는 일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은 좋죠. 근데 누구와 시켜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원하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학과 김주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법조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고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그 국민들의 법 감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사적 제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형량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는 있어요. 법정형은. 근데 이제 개별적인 사건에 들어가 갖고 이제 변호인의 능력으로 좀 낮추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센 사건들, 언론을 장식했던 사건들은 형량이 높지만 그런 여파로 그 형량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양형은 어쨌든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사형죄의 형량이 지금 좀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길어도 최대 25년까지밖에 안 됐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아주 사이코패스 이런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형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텐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강연을 해준 조희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조계의 체인지 메이커로서 승승장구해서 고대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준 조 이사장님께 학생들을 대표해서 자유전공학부 이사학번 배서윤 학생이 감사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예. 학생체에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많은 롤 모델을 모시고 렉처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